왜냐면 나는 고생하더라도, 나는 외지에 나가가지고 고생하더라도 우리 애한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런 젊은 부부가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꿈틀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오늘은 꿈틀 인터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덴마크를 갔고 그 후에 2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근데 초기에 제가 덴마크에 갔을 때 덴마크 사회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코펜하겐의 한인교회의 오대환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을 오늘 꿈틀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 코펜하겐 갔잖아요. 그랬네. 네, 그리고 2014년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책 쓸 때 목사님 한인교회도 방문했었고 또 목사님 인터뷰한 스토리도 실려있고 그래요. 그랬죠. 맨 처음에 덴마크 간 게 몇 년이었죠? 91년. 91년. 1991년.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아, 40에 갔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몇 년째?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70이 70 됐으니까 30년 하고 몇 개월 됐죠. 네, 덴마크에서 30년을 사셨어요. 30년 산 셈이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오연호의 꿈틀린 마을에서 최근에 부모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시키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 특히 한국 사람으로 가가지고 30년 동안 지켜봤더니 이 점이 참 다르구나, 이런 걸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보죠. 네, 그때 91년에 덴마크로 가셨는데 목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때 자녀들이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10살, 11살 그랬나? 그래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갔네요? 초등학교는 이제 3학년, 4학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강연장에서 한국 부모들을 많이 만나보면 덴마크 사회 참 부럽다,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애들은 덴마크에 가서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0살, 11살 아이, 연년생 아이가 덴마크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을 빨리 하던가요? 근데 이제 외국 아이들이 그 나라에 적응하는 데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덴마크어를 구경도 못했고, 또 이 아이들이 갔을 때는 영어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웠고, 덴마크 초등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들이 특히 외국인,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이 온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동일하지가 않고 각 학교별로 달라요. 학교별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의 그 사례를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갔더니 그 학교가 외국인들이 꽤 있는, 그래서 10명 아이들을 특수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덴마크 말을 익힐 때까지 한 반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6명이 터키 아이들이다 보니까 덴마크 말을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집에 와서 터키 말을 하더라고요. 덴마크에 갔는데 터키 말을 배워. 근데 그 후에 이사를 해서 간 학교는 유일하게 우리 아이 둘만 외국인이어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을 새로 채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보고 이제 놀랬죠.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특별 채용을 하기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점이 처음에 덴마크가 좀 뭔가 다르구나. 어린아이들 단 2명인 한국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방도 따로 만들고 특수방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이 전혀 영어와 덴마크를 모르는 아이한테 그 언어를 익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방에 온갖 종류의 장난감, 도구, 학용품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헬렌켈라, 논문 헬렌켈라한테 말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군요. 야, 얘네들이 학교에 적응했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놓았을 때는 몇 살 정도 때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마나 나나 나도 적응하는 것이 서툴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 그때라, 사실상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아이들을 챙겨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챙길 만큼 그런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떻게 그걸 적응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덴마크 말을 배우는 시간만 따로 나와서 수업을 하고, 다른 수업은 동일하게
같이 거기에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그 수업을 1시간 내내 듣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느냐. 네. 근데 딸은 무조건 그림만 그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뭐 과학 시간에도 그림만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하더라는 거지. 너는 이 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 모습도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 모습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면서 친구가 생겼다. 그래서 말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자기 집으로 초대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교우 관계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덴마크 선생님들이 배려를 좀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서서히 친구들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게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내버려 뒀다. 이런 얘기. 덴마크 말을 익숙하게 된 거는 언제쯤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게 이 아이들이 충분히 덴마크 말이 안 돼서 학교 선생님들도 걱정을 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니 이제 대학을 곧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덴마크 말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핀잔을 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덴마크 말에 대해서 어려움이 이런 것이 없고 하더니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과에 합격을 했으니까. 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갔어요? 코펜하겐 대학에 코펜하겐 대학으로. 제가 알기로는 15, 16 이상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후 3시 이후에 파하고 나서 사회 속에 나가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럴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학원에 가잖아요. 오후 3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어땠나요? 덴마크는 이제 우리 한국식의 학원은 거의 없고 아이들이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웅담스쿨이라는 거 있어요. 웅담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유스, 젊은이 학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이제 플룻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한번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플룻을 들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지니 그랬더니 웅담스쿨에 가면 그 플룻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 웅담스쿨에 플룻이 없으면 사다가 빌려줍니다. 내가 플룻을 배우고 싶다 하면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덴마크는 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세금 다 내고 아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방법을 찾아내라. 그래서 없으면 아직 없다. 다음에 와라. 그러지 않고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데 비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다가 빌려줍니다. 어떤 그 분야라도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러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우리 아빠가 가난해서 내가 뭐를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대환 목사님의 아이들이 10살, 11살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에 갔잖아요. 그 후에 쭉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 과정에서 한국 부모 스타일로 야,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했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덴마크 스타일로 스스로 좀 찾아서 가던가요? 거의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했지. 내가 또 그 부분에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줬고 또 우리 시말하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과나 문과를 선택할 때도 자기들이 선택을 했지 그런 것에서 전혀 입도 뻥긋 안 했습니다. 보통 대학 들어가는 무렵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독립하게 되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은 보통 18세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양육비가 나오는데 그 양육비는 엄마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18세가 되면은 그 당사자한테로 그때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 들어오면 독립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약간 제도가 아이들을 독립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부모하고 같이 살면 나라에서 주는 SU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절반만 나오고 독립해서 나가면 풀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때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독립, 만 18세에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독립하는 이런 문화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부담으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덴마크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이로부터의 해방. 그렇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담으로부터 그 순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이제 공간이 남고 아이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18세 된 아이들을 둔 부모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50 전후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부부가 50 전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이걸 쓰니까 또 여유 시간이나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대체로 이제 18세 정도 되면 50대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18세 되면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완전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방된다. 그 해방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한다. 그렇지.
결산을 해보자면 이제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 내가 이민 가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좀 아쉬움이 있나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렇게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걔들은 전혀 경제적으로 이런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또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없이 그래서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자기 앞가림하는 그 정도는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들도 참 잘 컸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러나 덴마크를 간 이유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큰 차이가 학비가 없는 것. 대학까지 등록금도 없고 또 대학에 가면 약 12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거. 네. 그런 부담으로부터 그럼요. 부모가 자유로웠던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뭐 엄청 좋아졌지만. 근데 여전히 대학 등록금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대학을 다닐 때 학비 안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무슨 다른 부수에 돈 들어간 게 전혀 없어요. 학교에. 그리고 뭐 책 같은 것도 자기가 산 게 아니고 다 그 학교에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만 아끼면 돈 벌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일이지만 만약에 박사 과정에 들어간다면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둘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가정에 어려움 없이 그 과정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학비와 생활비가 다 나오니까. 그죠? 많이 나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공부의 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공부해도 나는 경제적 부담이 하나도 없는. 그럼 전혀 학비 걱정이 전혀 없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뭐 어떤 과정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자녀가 그야말로 어엿한 직장을 차지하고 이제 경제적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럴 텐데 그래도 약간의 그 아쉬움. 얘네들이 한국에서 한국적 문화 속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운 거는 뭐예요? 연구를 많이 해도 아쉬운 점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아쉬운 점은 연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봐도 아쉬운 점이 해도 뭐가 아쉬움이 있었을까. 아이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도 덴마크에 가서 자기들이 이제 아빠 엄마의 능력을 아니까 한국에 있었다가는 자기들이 이런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자기들한테는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내가 덴마크로 자랐다. 다 그 상징적인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딱 느꼈던 때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특별히 뭐 그런 순간이 얼른 떠오르진 않은데 뭐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형편 때문에도 하고 싶은 걸 못 할 텐데 기죽고 거기에서는 그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덴마크는 학교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막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좀 갈등이 덜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수직적인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누구를 밟고 올라갈 곳도 없고 또 자기 밑에 있다고 누구를 비하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교 사회에서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 폭력이나 뭐 왕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30년을 사셨는데 덴마크가 늘 뭐 행복지수에서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행복한 사회가 맞나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그 개념하고 덴마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은 그 사회가 합리적이고 이치가 통하고 또 차별이 없고 부자이거나 또 가난한 사람에 큰 표시나지 않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즐겁고 막 그 또 막 기쁘고 이런 쪽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간혹 어떤 경우는 공원에서 이제 뭐 행복한 가정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놀면서 막 그 나 잡아봐라 뭐 이런 형태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덴마크 사회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합리성 사회가 그런 것들을 평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갈 때 좀 잘 차려입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담도 없었겠네요. 그런 것을 의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학부형들도 내 아이들이 잘 보이게 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엄청난 문제예요.
0.84.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는 게 좀 미안하다. 주저스럽다. 이런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30년 동안 덴마크, 행복사회 덴마크에서 살아보신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당당하게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 괜찮아, 살만해, 너도 살아봐 라고 권하려면은 뭐가 핵심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덴마크를 견주해 봤을 때? 덴마크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덴마크는 그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이 큰 차이가 아닌가. 다행히 자기가 능력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 내지는 불행한 사람들 더 심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덴마크는 항상 그런 이제 비유가 있는데 짧은 시간을 갖다 담배 한 대 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담배 한 대 참이면 근데 거기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시간이면 노동조합이 하나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여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해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다. 자, 마지막 질문. 만약에 한국에서 40살까지 사시다가 30년 동안 덴마크 생활을 하셨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두 나라 중에 고를 수 있다면 어디서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더러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 좋은 나라에 사시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해주는 답이 뭐냐. 덴마크는 덴마크 사람한테 좋은 나라지. 한국은 한국 사람한테 좋은 나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에 사는 것이 즐겁고 그렇지. 덴마크는 아까 객관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정직하고 뭐 좋은 평가가 있지만 그건 덴마크 사람들한테 좋은 내용이지. 이방인인 30년 동안 이방인인 나한테는 버거운 나라였어요. 힘들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부딪히고 부대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지. 그 사실상 30년 세월도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던 세월이거든요. 근데 그 버겁고 스트레스 이게 이제 낯선 나라에서 적응한다는 거. 그렇죠. 40살까지 한국에서 살았는데 40 이후에 낯선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적응한다는 거. 그 책임감에 대한 스트레스였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집 문 밖에 나가면 외국입니다. 집 안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이 살다가 문 열고 나가면 그 외국. 그리고 나가서 밖에서 만난 사람마다 저보고 어디서 왔냐. 때로는 화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30세도 안 된 아이들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 그럼 내가 30년을 넘게 산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것이 때로는 화가 난단 말이지. 30년이나 살았는데 내가 너보다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온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내가 몇 년 됐는데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이렇게 아이들 물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종종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자녀 처음에 덴마크 갔을 때 10살, 11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40살 됐고 41살 됐고 이랬다고 했어요. 자, 이 두 자녀는 본인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애들은 이제 덴마크에 살아도 공부만 덴마크 사람들 속에서 했지 거의 이제 생활 어떤 에이리어가 한국 사람들 속에 살았고, 근데 더러 비슷한 아이들 중에는 자기가 덴마크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좀 헷갈리는 아이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진 않다. 그러니까 그 10살, 11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라는 게 이미 그 한국적인 그 정체성이 상당히 형성된 이후에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 만약에 6살, 7살 때 갔으면 상당히 달랐겠죠. 거기서 태어난 상당수의 한국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 덴마크를 응원하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덴마크랑 한국이랑 축구를 하면 자기는 덴마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지. 한국 응원해?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교포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교포들이 서로 막 얘기 경험담 나누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를 데리고 온다면 몇 살 때 데리고 오는 게 여기서도 잘 적응하고 한국적인 정체성도 잘 적응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었죠. 저한테도. 그럴 때 저는 우리 아이들 때가 제일 좋다. 10살, 11살. 그래서 한국어를 충분히 익히고 한국어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한국에 이해가 있는 연후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익히는 것이 좀 서툴기는 하지만 그게 정서적으로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 이전이 되면 얘가 그 나라에는 잘 적응하는데 나중에 보면 한국 사람인지 덴마크 사람인지 모르는 소위 정체성이 모호한 이런 아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해보면 부모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랬다. 지난 30년이. 그러나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기회를 그렇죠. 준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딴 나라로 이민 가볼까? 덴마크 같은 데로 이민 가볼까? 왜냐면 나는 고생하더라도 나는 외지에 나가가지고 고생하더라도 우리 애한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런 젊은 부부가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적당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더 좋고 더 나쁜 게 어디가 있느냐. 인생에서 자기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더 좋고 더 나쁜 게 어디가 있냐. 그리고 더 나쁜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도전하고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지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을 즐기면서 그거를 극복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거는 즐기면서 가면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해서 뭘 하고 싶을 때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맘만 먹으면 세계를 무대로 얼마든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덴마크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기의 이제 미션 또 자기의 도전 그에 따라서 어디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내가 덴마크에 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에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내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서 뭐 사업이든 공부든 뭐 연구든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제한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그 속에만 생각이 갇혀 있지 말고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좀 큰 지도를 펴놓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덴마크에서 8년 전에 처음 뵀는데 다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꿈틀 인터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덴마크에서 30년 동안 사신 오대한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이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덴마크에 가서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 받거나 기죽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그 점이 참 다행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다행스러운 사회가 덴마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계속 꿈틀리 마을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